만삭의 후궁을 잔혹하게 굶겨 죽이고 끝내 황궁의 음습한 세탁소 바닥에서 처참하게 매맞아 죽은 끔찍한 악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비참한 죄인은 한때 황제의 품에 안겨 매일 밤 동침하며 명나라 황실을 피바람으로 물들인 절대 권력의 주인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오직 황제의 유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옥좌를 조종하며 천하를 짓밟았던 이 기괴한 모순의 주인공은 바로 객시입니다. 범행의 표적은 바로 훗날 명나라 제15대 황제 희종이 되는 주유교입니다. 주유교는 황실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윤영이는 철저한 공포와 방치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인 만력제는 주유교의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혐오했고 그 증오는 어린 손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황실의 누구도 주유교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고 제왕으로서의 교육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상처는 그의 생모 왕제인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왕제인은 후궁들의 권력투쟁 속에서 철저히 짓밟혔고 이씨라는 또 다른 후궁의 지독한 괴롭힘과 구타 속에서 분노와 공포에 떨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모가 권력의 희생양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어린 주유교의 내면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각인되었습니다. 자금성은 그에게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거대한 사형장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심리적 진공 상태에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보정 출신의 18, 세 농민 여성 객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갓난아이를 고향에 버려둔 채 오직 젖을 먹이기 위해 자금성에 불려왔습니다. 객시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권력의 역학을 꿰뚫어 보는 포식자였습니다. 생모를 잃고 글조차 읽지 못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유교에게 객시는 따뜻한 젖과 함께 유일한 안전기지를 제공했습니다. 주유교가 밤마다 자객의 공포에 떨며 울부짖을 때 그를 안아준 것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닌 객시뿐입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은 치밀하게 계산된 조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객시는 주유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대신 그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은 너를 해치려 한다. 오직 나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객시가 어린 황손의 뇌리에 주입한 심리적 세뇌, 즉 가스라이팅의 핵심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실의 법도에 따르면 황손이 7살이 되어 젖을 떼면 유모는 반드시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객시는 이 규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출궁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주유교는 식음을 전폐하고 발작을 일으키며 울부짖었습니다. 객시 역시 황손을 안고 통곡하며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눈물겨운 모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심리적 지배와 맹목적인 의존이었습니다. 이 순간 유모와 젖먹이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대신 조종자와 피조종자의 완벽한 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유교의 육체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객시의 치마폭에 갇힌 미성숙한 유아 상태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620년 억눌려 살던 주유교의 아버지 태창제가 즉위 한 달 만에 의문의 독약을 먹고 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금성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16세의 소년 주유교가 황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명나라 희종입니다. 이제 옥좌의 주인은 주유교가 되었지만 그 주유교의 정신을 지배하는 자는 객시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 황제는 정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목공 일에만 집착하며 현실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황제가 톱과 대패에 매달려 숨어버린 사이 권력의 공백을 채운 것은 바로
그의 등 뒤에 선 천한 신분의 유모였습니다. 황제가 된 주유교는 객실을 궁 밖으로 내보내기는커녕 그녀에게 봉성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귀를 내립니다. 황제의 가마를 타고 궁을 출입하며 그 어떤 후궁보다 화려한 대우를 받는 유모. 자금성의 수천 명의 시선이 객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적인 의존 관계는 곧 자금성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에 서막을 열게 됩니다. 조종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객신은 권력을 방어하기 위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16세의 소년 주유교가 명나라의 15대 황제 청계제로 즉위한 것입니다. 천하는 이제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화려해야 할 황제의 침전은 기괴하고 기형적인 비밀을 품은 밀실로 변해갔습니다. 황제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유모의 역할이 영원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궁중의 법도라면 객신은 막대한 하사품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야 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끊임없이 객시의 출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주유교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대신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오히려 객시에게 봉성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길들이기에 가장 어둡고 은밀한 단계가 시작됩니다. 생존의 공포에 떨던 어린 시절, 주유교에게 객시의 품은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적인 욕망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조종자인 객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관계의 성격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야만 했습니다. 야사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정사인 명사조차도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유모와 황제의 애착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관들은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비정상적인 동침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기괴한 밀착을 완곡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자라난 주유교에게 객신은 어머니이자 구원자였으며 결국에는 성적인 지배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가장 극단적이고 병적인 형태로 황궁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객신은 황제의 정신적 결핍을 육체적 탐닉으로 채워주며 자신이 없으면 황제가 단 하루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젖을 주던 입술은 이제 황제의 귀에 달콤한 독을 속삭이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황제의 아침을 깨우는 것은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황제의 침전 휘장을 걷어내는 사람은 화려한 비단옷으로 치장한 객시였습니다. 그녀는 자금성 내부에서 황족들만이 탈 수 있는 가마를 타고 이동했으며 그녀가 지나갈 때면 수명의 환관과 궁녀들이 길게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농민 출신의 여인이 황제의 침대를 장악함으로써 실질적인 밤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객신은 뼈아픈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전 안에서 황제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자신은 그를 모르는 천한 신분의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광활한 제국의 관료 조직과 조정의 대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수족이 되어줄 절대적인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객시의 시선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바로 명나라 역사상 최악의 간신으로 기록된 환관 위충현입니다. 위충현 역시 시골에서 도박빚에 쫓기다 스스로 거세하고 환관이 된 무식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의 냄새를 맡는 데는 천재적인 후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위충현은 자금성의 진짜 실세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했고 객시에게 맹렬하게 접근했습니다. 궁중에는 대식이라는 은밀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궁녀와 환관들이 서로 짝을 맺어 부부처럼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시와 위충현은 이 대식을 맺으며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를 피로 물들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결탁이었습니다. 계약은 완벽했습니다. 객신은 내궁에서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심리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위충현은 외궁에서 황제의 권력을 대리하여 조정의 대신들을 숙청하고 제국을 통치합니다. 황제의 권력은 이 두 사람의 교집합 속에서 완벽하게 사유화되었습니다. 트라우마로 얼룩진 궁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황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무를 깎고 조립하는 목공일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주유교는 실제로 뛰어난 목수였습니다. 그가 만든 가구와 미니어처 궁전은 당대 최고의 장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에게 나무는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톱질하고 대패질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권력의 암투도 암살의 공포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황제가 톱밥과 땀에 범벅이 되어 대패질에 몰두할 때 위충현이 다가와 결제를 요하는 문서들을 들이밀었습니다. 글을 읽기도 싫고 정치의 무거움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황제는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이 한마디는 제국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황제가 나무로 작은 장난감 궁전을 짓는 동안 객시와 위충현은 진짜 궁전을 해체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립했습니다. 충신들은 고문당에 죽어나갔고 비밀경찰 조직인 동창의 공포정치가 자금성을 뒤덮었습니다. 씨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조카들은 군대의 최고의 장성으로 임명되었고 객시 일가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 객시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황제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생물학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늙어가고 있었고 황제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고 그의 친어머니가 황태후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은 곧 유모인 객시의 목이 잘리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객시의 유일한 생존 공식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고 잔혹해졌습니다. 객시가 황제의 침전을 장악하고 위충현이 조정을 피로 물들이며 공포 정치를 펼치던 시절, 자금성의 모든 권력은 이 두 사람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 객시의 내면에는 매일 밤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근원적인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녀의 육체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 주유교는 젊은 청년이었고 자금성에는 매년 제국 전역에서 선발된 아름답고 건강한 소녀들이 후궁으로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객시는 침대 위에서 황제의 심리를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생물학적인 자연의 섭리, 즉 황제의 후사가 태어나는 것만큼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어느 이름 모를 후궁이 황제의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명나라의 다음 황제가 될 운명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어머니는 훗날 황태후의 자리에 오르겠죠. 가장 끔찍한 고문과 처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너무도 자명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객시의 논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단순하게 진화했습니다. 황제는 살아있어야 하지만 그의 씨앗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청계제는 받듯이 완벽하게 대가 끊겨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치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철저한 방어 기제이자 극단적인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객시는 권력을 누리는 제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린 생명들 도살하는 사냥꾼으로 변모합니다. 황궁에서 누군가를 암살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독약이나 단검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필연적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시신에 남은 멍, 피 혹은 독살로 인한 검푸른 입술.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다 한들 명나라의 엄격한 관료 시스템과 어이들의 감시 속에서 황제의 아이를 임신한 후궁을 연속으로 독살하는 것은 꼬리가 밟힐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폭력적인 방식은 가해자 자신에게도 심리적 부담과 핏자국의 찝찝함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서객 씨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조용하며 가해자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완벽한 살인 무기를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음식과 물을 통제하는 것. 이 원시적인 방식이 자금성 안에서는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객시와 위충현이 이미 황실의 내명부와 환관 조직, 즉 제국의 행정 및 보급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량이 배급되는 루트를 끊고 문을 걸어 잠그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서류상의 행정명령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인범은 칼을 휘두르지 않고 그저 장부에서 후궁의 이름 하나를 지워버리면 그만인 셈입니다. 그 잔혹한 시스템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이 바로 1623년 임신 막달에 접어들었던 장유비입니다. 장유비는 원래 총명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승은을 입고 마침내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황실에는 미약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황제 역시 자신의 핏줄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객시의 눈에는 곧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사형 선고의 화살과 같았습니다. 객시는 즉각 위충현과 모의하여 덫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다가가 장유비가 임신한 아이가 사실은 황제의 핏줄이 아니거나 혹은 임신 자체를 거짓으로 꾸며 황실을 기만하고 있다는 첨언을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황제 주유교는 늘 그래왔듯 정세도 후궁들의 삶에도 무관심했습니다. 트라우마로 가득한 그는 진실을 확인하려 노력하기보다 그저 골치 아픈 문제를 빨리 덮어버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목공방으로 도망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황제의 묵인 혹은 차가운 방관이 떨어지자마자 객시는 잔인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성질을 위조하여 장유비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자금성 구석에 아무도 찾지 않는 후미진 별궁으로 그녀를 유폐시켰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밀실 살인이 시작됩니다. 객시는 장유비가 갇힌 궁전의 모든 문을 두꺼운 나무 판자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문 안으로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들여보내지 마라. 어기는 자는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단 한 번도 굶어보지 않은 인간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장유비는 문을 두드리며 오해를 풀어달라고, 제발 황제 폐하를 뵙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분노와 억울함은 곧 생물학적인 끔찍한 고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위산이 빈 위벽을 갉아먹고 탈수 증세로 입술이 갈라져 피가 흐릅니다. 뱃속에 있는 곧 태어날 준비를 하던 아기는 영양분이 끊기자 살기 위해 어머니의 몸속에 남은 마지막 진액마저 모두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태아가 생존을 위해 서로의 몸을 파괴해야 하는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자금성 바깥에서는 황제를 위한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냉궁의 담장을 넘어왔을 것입니다. 장유비는 퉁퉁 부은 손톱으로 두꺼운 나무 문을 박박 긁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좋으니 제발. 궁궐의 역사 기록은 이 잔혹한 순간에
작지만 가슴 시린 인간의 온기를 하나 숨겨두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다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정실 부인 장황후였습니다. 장황후는 자금성에서 유일하게 객시의 통제에 굴복하지 않고 꼿꼿함을 유지하던 의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장황후는 장유비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남몰래 비 내리는 밤을 트타 환관을 시켜 담장 너머로 음식을 숨겨 보내려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연민이자 죽어가는 새 생명을 살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객시가 쳐놓은 거미줄은 너무도 촘촘했습니다. 장황후가 보낸 음식은 객시의 감시망에 걸려 결국 장유비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장황후조차 힘없이 돌아서며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이 짧고 슬픈 일화는 그 시대가 얼마 인간의 선의조차 철저히 짓밟히는 암흑기였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결국 며칠 뒤 자금성에 비가 내리던 날, 임신 만삭의 장유비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내어 처마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흙탕물을 입을 벌려 받아 마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아니 뱃속의 아이만은 살려보려는 어미의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물 몇 방울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유비는 빗물을 삼키며 원안에 사무친 울음을 토해내다 마침내 싸늘한 시신으로 굳어갔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황제의 핏줄과 함께 말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 방문을 열었을 때 환관들이 목격한 것은 앙상하게 마른 시신과 문짝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도록 긁힌 손톱 자국뿐이었습니다. 권력의 시스템을 무기 삼아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참혹하고도 교묘한 살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금성 전체에 거대한 심리적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객시가 원했던 것은 단지 장유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굶주린 절규가 며칠 동안 궁궐의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객시는 후궁의 모든 여인들에게 10일 이내 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가스라이팅과 공포정치 앞에 자금성은 완전히 숨을 죽였습니다. 해비, 용비 등 황제의 승은을 입어 아이를 가졌던 다른 수많은 후궁들 역시 객시의 교묘한 개입과 협박, 때로는 강제적인 약물 투여로 인해 뱃속의 아이를 잃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객시의 마수는 자신과 대립하던 정실부인 장황후에게까지 뻗쳤고 황후마저 객시의 음모로 인해 유산을 겪는 빅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나라 황실의 후사가 말라붙어 갔습니다. 객시는 황제의 정신을 길들여 옥좌를 장악하고 후궁들의 자궁을 통제하여 미래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는 듯 보였습니다. 황제의 핏줄을 잉태했던 여인들이 차가운 냉궁에서 굶주림과 약물로 비참하게 죽어간 후 궁궐 안에 그 누구도 감히 객시의 권위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위충현의 비밀경찰인 동창은 조정 대신들의 숨소리조차 감시했고 객시는 내궁의 생사여탈권을 쥔 유일한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제국, 모든 것이 객시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리학과 범죄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조종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결코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객시가 쌓아 올린 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오직 단 한 사람, 황제 주유교의 심장 박동에 100% 의존하고 있는 모래성이었습니다. 황제가 숨을 쉬는 한 그녀는 신이었지만 황제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녀는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추락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계는 객시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그리고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625년 가을,
자금성의 서원에 있는 태액지 호수에서 기묘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목공일에 미쳐 있던 황제가 자신이 직접 설계한 작은 배를 타고 호수에서 놀다가 돌풍을 만나 배가 뒤집히면서 깊은 물에 빠진 것입니다. 환관들이 기겁하며 물에 뛰어들어 가까스로 황제를 건져냈지만 이 사건은 제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신체가 허약하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주유교는 이 찬물에서의 익수사고 이후 심각한 병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극심한 감기와 폐렴 증세가 전신을 덮쳤고 몸은 눈에 띄게 부어올랐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징휘한 약재를 처방했지만 황제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황제는 이미 병약하여 후궁과 합방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살아남은 후궁 중에는 임신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객시가 과거에 철저히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 황제의 핏줄을 말살했던 그 완벽한 살인 행위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완벽한 독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초조해진 위충현과 객시는 자금성 밖에서 비밀리에 임신한 여성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신 막달에 접어든 민간 여성 8명을 몰래 궁으로 밀반입하여 궁녀로 위장시켰습니다. 황제가 죽음을 맞이하면 이 임산부들 중 아들을 낳는 여성을 내세워 이 아이가 돌아가신 황제 폐하의 유복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핏덩이를 옥좌에 앉히고 자신들은 수렴청정을 하며 영원한 권력을 누리겠다는 끔찍하고도 얄팍한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을 가리려는 음모를 꿰뚫어보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방역의 칼날을 벼리던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실 부인 장황후였습니다. 장황후. 그녀는 객시의 모함으로 자신의 아이마저 유산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은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객시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가짜 임사부들을 궁으로 끌어들이며 광기를 부릴 때 장황후는 죽어가는 남편의 침상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주육교의 귀에 대고 명나라의 명운을 건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조언을 속삭였습니다. 1627년 8월 자금성의 건청궁에서 한 시대의 비극을 짊어졌던 황제 주유교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황제의 붕어를 알리는 종소리가 궁궐의 붉은 담장을 넘어 도성에 울려 퍼졌을 때 자금성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객시와 위충현의 가짜 임신 사기극은 장황후의 기지와 황제의 유주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숭정제입니다. 하지만 소년 황제의 즉위식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우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금성의 모든 문, 환관들, 심지어 황제를 모시는 시녀들까지 전부 위충현과 객시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이 긴박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도 심리적인 긴장감이 폭발하는 역사적 디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7살의 어린 황제 주검이 즉위를 위해 자금성으로 들어오던 첫날 밤의 일화입니다. 보통의 황제라면 화려한 즉위연을 즐기고 편안한 침상에 누웠겠지만 주유검은 달랐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침전의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소매 속에 숨겨온 날 선칼의 손잡이를 밤새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객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식사였습니다. 황제의 상에는 천하의 산의 진미가 차려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유검은 그 화려한 궁중 음식을 단 한 입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소매 속을 뒤져 궁궐에 들어오기 전 아내가 남몰래 구워준 딱딱한 밀가루 전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침전의 구석에 앉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마른 떡을 물도 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자신이 먹는 국물 한 방울, 밥 한 톨에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들지 모른다는 뼈저린 공포. 17살의 소년 황제가 궁궐의 화려한 만찬을 거부하고 마른 떡을 씹어 삼키는 이 서늘한 장면은 객시와 위충현이 자금성 내부에 얼마나 지독한 심리적 테러를 구축해 놓았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어둠 속에서 떡을 씹으며 칼자루를 쥐고 있던 숭정제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황실씨를 말린 저 늙은 괴물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도륙하겠다는 침묵의 맹세였습니다. 숙주는 죽었고 새로운 태양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객시는 처음으로 자신이 길들일 수 없는 존재를 맞닥뜨렸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숭정제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바로 동화와 기만이었습니다. 황제가 된 다음 날, 숭정제는 첫 조회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새로운 황제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충현 역시 날카로운 눈초리로 옥좌 위의 소년을 탐색했습니다. 이때 숭정제는 뜻밖에도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위충현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충현은 선왕을 정성껏 보필한 국가의 큰 공신이다. 그의 헌신과 충성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앞으로도 짐은 위충현의 지혜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숭정제는 위충현의 권력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상을 내리고 그의 수하들을 요직에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위충현이 올리는 모든 결제 서류에 숭정제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마치 형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에 무관심하고 유약한 소년 황제의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어 쓴 것입니다. 객시는 본능적으로 권력의 흐름에 극도로 예민한 포식자였습니다. 위충현은 숭정제의 칭찬에 속아 녹아 안도했지만 객시의 등골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길들였던 완벽한 인형 청계제는 이미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앞에 있는 새로운 황제는 자신이 젖을 먹여 키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즉, 객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심리적 유대감과 가스라이팅이 숭정제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초조해진 객시는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과거 청계제에게 썼던 수법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그녀는 황제의 침전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고전적이고 비열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바로 여색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객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 4명을 엄선하여 화려하게 치장시킨 뒤 숭정제의 침전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명분은 새로운 황제 폐하의 밤을 외롭지 않게 보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스파이이자 황제의 넋을 빼놓아 정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그 소녀들 중 하나라도 황제의 아이를 임신한다면 객시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볼모 삼아 권력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숭정제에게 닥친 가장 위험한 심리적 시험대였습니다. 17세의 혈기, 왕성한 소년이 아름다운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숭정제는 이 선물 뒤에 숨겨진 객시의 동리를 너무도 투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숭정제는 소녀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들을 쫓아내면 객시가 의심을 품고 더 극단적인 암살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숭정제는 그 소녀들을 곁에 두되 철저하게 송곳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숭정제는 소녀들을 방 한구석에 무릎 꿇려 앉혀두고 자신은 밤새도록 촛불을 밝힌 채 책을 읽거나 정물을 구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녀들이 곁에 다가오려 하면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소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왔는지 안다. 살고 싶다면 입을 다물고 객시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전하라. 침전에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려던 객시의 심리적 촉수는 숭정제의 차가운 이성과 금욕주의 앞에서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객시가 자랑하던 길드릭 전술은 공포를 분노로 치환하여 버티고 있는 소년 황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금성의 수면 위는 고요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소리 없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숭정제는 위충현과 객시를 안심시켜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동시에 은밀하게 조정을 향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자들은 이제 고개를 들어라 라는 침묵의 메시지였습니다. 황제가 위충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충직한 신하들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며 숭정제의 숨막히는 연기력이 빛을 발하던 1627년 11월. 드디어 얼음판이 깨지는 거대한 파열음이 자금성에 울려 퍼집니다. 절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한 첫 번째 창끝. 해염현의 지방관이었던 전가징이라는 인물이 목숨을 걸고 한 통의 상소문을 황제에게 올린 것입니다. 그 상소문의 제목은 조정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충현의 10가지 큰 죄를 탄핵함이었습니다. 황제를 기만하고 충신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낸 10가지의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소문이 낭독될 때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위충현의 수하들은 당장 정가징을 끌어내어 능지처참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옥좌 위의 숭정제에게 쏠렸습니다. 몇 달 동안 위충현에게 미소만 지어주던 소년 황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숭정제는 그 상소문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유약한 미소를 싹 거둔 채 짐승처럼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로 위충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은 황제가 던진 그물이었습니다. 위충현은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신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을 칠 가장 완벽한 타이밍, 명분과 여론이 무르익기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위충현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바들바들 떨며 땀을 비 오듯 쏟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환관의 위세가 단 한 장의 상소문과 황제의 눈빛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숭정제는 위충현을 그 자리에서 즉각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군사적 잔당들이 궁궐 안팎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숭정제는 아주 정교한 외과 수술을 시작합니다. 위충현의 권력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뿌리, 즉 심리적 조종자인 객시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무렵 객시는 내궁에서 황제의 싸늘해진 태도를 느끼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과거 청계제 시절이었다면 그녀는 당장 바닥에 뒹굴며 통곡하거나 식음을 전폐하며 황제의 죄책감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젖을 먹고 자란 네가 어찌 나를 버리느냐 라며 온갖 감정적인 협박을 쏟아냈을 테죠. 하지만 숭정제는 객시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위충현에 대한 탄핵 상소가 올라온 직후 숭정제는 내궁을 향해 단호하고도 건조한 성질을 내립니다. 객시는 선왕의 유머로서 그 역할이 이미 끝났다. 황실의 법도에 따라 오늘부로 즉시 궁궐을 떠나라. 이것은 단순한 퇴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객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권력의 심장부, 즉 황제와의 물리적, 심리적 밀착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심리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성질을 전달받은 순간 객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 천지가 자신의 발 아래에 있었는데 그깟 어린 황제의 말 한마디에 짐을 싸서 궁을 나가라니요.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황제의 침전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황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황제의 침전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는 이미 숭정제가 심어놓은 금이군들이 창을 교차하고 서 있었습니다. 객씨의 화려한 가마는 부서졌고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수많은 궁녀와 환관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키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권력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토록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한때 황제의 침대 위에서 수많은 후궁들을 굶겨 죽이고 권력을 희롱하던 천한 유모.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그녀는 결국 환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자금성의 차가운 바닥을 질질 끌려가듯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닫아 걸었던 자금성의 육중한 붉은 문이 이번에는 자신을 등 뒤로 하고 쾅! 소리와 함께 닫히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성벽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객씨.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맞이할 참혹한 지옥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숭정제의 진짜 복수는 아직 칼집에서 반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피로 물들였던 조종자의 세상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알리는 육중한 사형 선고의 메아리였습니다. 자금성 밖으로 쫓겨난 객씨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개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황제 청계제가 살아있을 적 그녀가 하사받은 저택은 웬만한 왕족의 궁궐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벽에는 황제가 직접 깎아 만든 정교한 나무 장식들이 붙어 있었고 창고에는 황실에서 빼돌린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객씨는 화려한 비단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시 황제의 분노를 샀을 뿐이다. 내 곁에는 아직 동창을 장악한 위충현이 있지 않은가. 이 폭풍만 지나가면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타인의 심리를 완벽하게 지배해온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흔히 겪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자신이 구축한 권력의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실의 붕괴를 인정하지 않는 병적인 낙관주의. 하지만 그녀가 그 헛된 환상 속에서 몸을 떨고 있을 때 자금성 안의 17 새소년 황제 숭정제는 역사의 숨통을 끊어버릴 가장 치명적이고 신속한 칼날을 뽑아들고 있었습니다. 객씨를 궁궐 밖으로 내동댕이 친 직후 숭정제의 서늘한 칼끝은 즉각 위충현을 향했습니다. 황제는 위충현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그를 봉양이라는 외진 곳으로 유배 보낸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위충현은 살려준다는 황제의 말에 안도하며 수백 명의 호위병과 수레의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유배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숭정제는 결코 그 괴물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위충현이 북경을 떠나 길을 걷고 있을 때 황제의 진짜 명령을 받은 금이군 추격대가 무서운 속도로 그를 뒤쫓았습니다. 위충현을 생포하여 모반죄로 능지처참하라는 성지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황제의 군대를 확인한 순간 천하를 호령하던 환관 위충현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공포정치가 자신을 향해 덮쳐오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어느 허름한 객잔에 머물던 밤 절망과 공포에 짓눌려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맙니다. 숭정제는 그의 시신마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살한 위충현의 시신을 거두어 머리를 베고 그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백성들 앞에 매달았습니다. 이 소식이 객씨의 저택에 전해졌을 때
그녀의 영혼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식이자 권력의 방패였던 위충현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지켜줄 군대도 환관도 황제도 없었습니다. 이제 숭정제의 차가운 시선은 자금성 내부의 청소를 끝내고 궁궐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객시의 목덜미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숭정제는 그녀를 즉각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명의 범죄자를 단죄하는 방식에 있어서 숭정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심리적 복수를 기획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칼로 목을 베는 것은 숭정제에게 너무 가벼운 형벌이었습니다. 황제는 객시가 자금성 안에서 저질렀던 그 기괴하고 끔찍한 밀실 살인들, 특히 임신한 후궁들을 굶겨 죽이고 황실의 씨를 말렸던 그 폐륜적인 범죄의 전말을 100일에 낱낱이 파헤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객시라는 인간의 본질을 영원히 역사 속에 악귀로 박제하기 위한 심리적 부검의 과정이었습니다. 숭정제는 즉시 내궁의 은밀한 기록들을 보관하는 기록보관소와 어선방의 장부들을 압수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범죄는 종종 가장 평범한 기록 속에 숨어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 증거는 칼자국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식재료 배급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장부를 넘기던 중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1623년 특정 기간 동안 임신 중이었던 장유비의 처소로 향하는 모든 식량과 땔감, 심지어 식수 배급표까지 완전히 그리고 일제히 영으로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한 국가 권력에 의한 가장 완벽하고 조직적인 아사 작전이었습니다. 숭정제는 당시 사건을 목격했거나 장유비의 처소를 지켰던 말단 궁녀와 환관들을 잡아들여 신문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증언은 끔찍했습니다. 문이 못 박힌 며칠 동안 안에서 들려오던 절박한 울음소리, 살기 위해 문틈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으며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하던 갈라진 목소리, 그리고 처마 밑에 고인 흙탕물을 핥아먹다 끝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의 정적까지. 신문 기록을 읽어 내려가던 17세의 숭정제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먹던 마른 떡이 목에 걸리는 듯한 환상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황실의 가장 신성해야 할 공간이 한 천박한 유모의 생존 욕구 때문에 가축 도살장보다 못한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장유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비와 용비를 비롯해 이유 없이 유산하거나 목숨을 잃은 후궁들의 쌓인 뒤에는 어김없이 객시가 사주한 독약과 심리적 압박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황실 혈통단절이라는 봉건 사회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반역죄의 퍼즐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1627년 겨울, 숭정제의 명령을 받은 중무장한 금이군이 객시의 화려한 저택문을 도끼로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채 부처님 상 앞에서 벌벌 떨며 불공을 들이고 있던 객시는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친 군사들 앞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장교의 차가운 비웃음과 차가운 쇠사슬 뿐이었습니다. 봉성부인, 폐하께서는 이미 당신의 모든 자기를 박탈하셨소. 당신은 이제 그저 후궁들을 굶겨 죽인 살인마이자 천한 노비일 뿐이오. 객시의 손목과 발목에 무거운 형틀이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훔쳐냈던 수백만 양의 은덩이와 보석들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고, 청계제가 그녀를 위해 지어주었던 웅장한 저택은 삽시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자금성을 누비던 그녀는 이제 백성들의 침 뱉음과 돌팔매질을 받으며 죄수 호송 수레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숭정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객씨를 북경의 일반적인 사형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조의 깊은 지하 감옥으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황제가 객씨의 최종 종착지로 지목한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자금성 내부의 한 외진 구석이었습니다. 자금성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입는 수십만 벌의 옷, 황족과 대신들이 연회에서 토해낸 오물이 묻은 비단, 병자들이 피와 고름을 흘린 이불, 짐승들의 피가 튄 주방의 앞치마까지 자금성의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찌꺼기들이 모이는 종착역이 바로 완의국이었습니다. 이곳은 궁중에서 죄를 지은 궁녀들 혹은 가문이 몰락하여 노비로 전락한 여인들이 수용되는 강제 노역장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살을 애는 듯한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독한 잿물로 하루 종일 핏자국과 오물을 비벼 빨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지는 곳. 궁궐의 가장 화려한 장식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세탁되어 하숙으로 버려지는 폐기장이었습니다. 숭정제가 객씨를 참수형에 처하지 않고 굳이 완의국으로 끌고 간 이유는 명백합니다. 완벽한 심리적 해체와 상징적 처벌을 위해서였습니다. 객씨는 원래 보정부의 가난한 농민의 아내였습니다. 흙투성이 옷을 빨며 연명하던 비천한 신분. 하지만 그녀는 젖을 무기로 황제의 정신을 조종했고 자금성에서 가장 깨끗하고 화려한 비단만을 골라 입으며 신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는 굶주림으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 깨끗한 살인을 즐겼습니다. 숭정제는 객씨에게서 그 화려한 비단을 모두 벗겨내 버렸습니다. 황금 비녀가 뽑혀나간 산발한 머리, 잿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친 죄수복을 입힌 채 그녀를 궁궐의 오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완의국 차가운 돌바닥에 꿇어 앉혔습니다. 너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죽인 여인들의 피가 묻은 옷을, 네가 평생 입었던 그 잘난 비단의 때를 그 더러운 손으로 직접 빨아보아라. 이것은 육체를 죽이기 전에 객씨가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알량한 허영심과 권력의 우월감을 갈갈기 찢어버리는 가장 잔혹하고도 시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완의국의 문이 열리고 무장한 형 집행관들이 굵고 육중한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기가 고인 바닥에 납작 엎드린 객씨의 코끝으로 독한 잿물 냄새와 썩은 핀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굶겨 죽인 장유비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그 흙탕물의 냄새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객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몽둥이를 쥔 집행관들이 그녀의 등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종자의 새치혀도 달콤한 젖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피와 살이 찢기는 물리적 고통, 그 절대적인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숭정자가 객씨에게 내린 형벌은 장살이었습니다. 장살은 단칼에 목숨을 끊어주는 자비로운 처형이 아닙니다. 두껍고 단단한 나무 몽둥이로 죄수의 등과 엉덩이를 수십, 수백 대 연속으로 탁하여 근육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며 궁극적으로는 내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과 쇼크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평생을 자금성의 최고급 비단옷만 입고 가장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며 자신의 몸에는 바늘 끝만한 상처 하나 허락하지 않았던 객씨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가해진 순간 그녀의 입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고 권력을 탐닉하는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를 현실의 법칙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존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객씨 역시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몽둥이가 살갗을 찢고 등뼈를 강타하는 그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물리적 고통 앞에서는 그 어떤 치밀한 조종술도 권력의 환상도 단 1초 만에 박살 나버립니다. 고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타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 몽둥이가 오르내릴 때마다 객시의 거친 죄수복은 붉은 피로 물들어갔고 살점들이 와느국의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청계제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기도 했고 숭정제를 향해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와느국 마당에 무릎을 꿇고 이 끔찍한 처형식을 묵묵히 지켜보던 수백 명의 궁녀 중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객시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지르는 비명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 냉궁에 갇혀 문을 긁어대며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울부짖던 임산부 장유비의 환청을 들었을 것입니다. 객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식량을 끊어 굶주림이라는 가해자의 손에 피가 묻지 않는 가장 깨끗하고 위선적인 살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그녀는 자신의 온몸에서 피를 쏟아내며 가장 물리적이고 더러운 방식으로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자금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봉성부인 객바바는 피와 오물, 그리고 잿물에 범벅이 된 채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훼손된 육신은 인간 형상이라기보다 그저 처참히 지식여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숭정제의 서늘한 분노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그녀의 시신을 가마니에 대충 받아 자금성 북서쪽에 위치한 화인창으로 끌고 가라 명했습니다. 화인창은 궁중에서 전염병으로 죽거나 죄를 짓고 죽은 비천한 노비들의 시신을 불태우는 소각장이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객시의 피투성이 시신을 집어삼켰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그녀의 뼈가루는 바람에 날려 자금성의 하수구와 먼지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완벽한 소멸이었습니다. 객시의 육신은 타들어갔고 위충현의 일당은 숙청되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법정에서는 살인마가 죽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객시가 자금성에 남긴 범죄의 유산은 단순한 궁중 스캔들을 넘어 한 거대한 제국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숭정제는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객시와 위충현이 남긴 썩어빠진 조정을 정화하려 애썼습니다. 스스로 비단 옷을 입지 않고 기워 입은 옷을 입었으며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고자 매일 밤늦게까지 촛불을 밝히며 국궁진력했습니다. 역대 명나라 황제 중 숭정제만큼 근면하고 금욕적인 군주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객시와 위충현이 청계제의 심리를 통제하고 정권을 농단했던 그 7년 동안 제국의 기둥은 완전히 속이 파먹힌 채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직언을 서슴지 않던 독림당의 충신들은 위충현의 고문실에서 이미 고깃덩어리가 되어 사라졌고 군사비를 착복하는 부패한 관리들만이 조정에 가득했습니다. 변방을 지키던 훌륭한 장수들은 모함에 빠져 처형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객시가 후궁들의 임신을 막고 황자들을 학살한 탓에 황실의 정통성과 안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황실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백성들은 더 이상 황제를 하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객시가 파괴한 것은 몇 명의 궁녀와 후궁의 목숨이 아니라 명나라라는 거대한 국가를 지탱하던 시스템과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객시가 죽고 불과 17년이 흐른 1644년.
내부의 부패와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 그리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청나라의 기마병 앞에서 명나라의 붉은 담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란군이 자금성의 성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던 그날 새벽, 숭정제는 황후와 딸들을 자신의 손으로 찔러 죽이거나 자결하게 한 뒤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자금성 뒤편의 매산으로 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회나무 가지에 스스로 목을 메어 33세에 접고도 비통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옷자락에 남긴 마지막 유조의 구절은 오늘날까지도 역사의 슬픈 메아리로 남아있습니다. 짐은 덕이 얇고 부덕하여 하늘의 벌을 받아 역적들이 수대까지 이르게 하였다. 짐은 주거 지하에 가서도 조상들을 뵐 면목이 없으니 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다오. 역적들은 내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도 좋으나 부디 내 백성들만은 단 한 명도 해치지 말라. 바람에 흔들리는 숭정제의 싸늘한 시신 위로 276년을 이어온 대명제국의 거대한 태양이 영원히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제국이 멸망할 때 외적의 강한 무기나 웅장한 전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실질적인 멸망은 성벽 밖의 대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금성 가장 깊은 곳,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던 한 어린 소년의 심리적 결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취약한 틈새를 파고든 유목액시, 젖을 먹여 생명을 살려야 할 자가 그 젖을 무기 삼아 황제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조종했을 때 제국의 심장부는 이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객시의 범죄 파일은 단순한 과거의 흥미로운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이 어떻게 최악의 괴물을 잉태하는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환상에 중독된 조종자가 얼마나 잔혹하게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서늘하고도 완벽한 심리학적 텍스트입니다. 자금성의 화려한 기와지붕 위로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수백 년 전 처마 밑에 흙탕물을 핥아마시며 굶어 죽어가던 장유비의 눈물, 그리고 완해국의 차가운 바닥에서 몽둥이에 맞아 부서지던 객시의 비명소리는 이제 모두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